자, 이번엔 계속해서 수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창 현장에서 촬영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죠. 물론 이제 그동안 그 사전 제작 준비를 통해서 시나리오의 디벨롭도 하고, 그리고 헌팅, 캐스팅, 이 여타 뭐 미술 관련된 소도구, 소품, 그 다음에 현장 진행의 뭐 예산 편성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왔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현장에 대해서 이제 연출과 그 연출이 어떻게 잘 표현되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현장 촬영 장면을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하는 팀도 있을 뿐더러 대체적으로는 다 한 곳에 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곳에 몰려 있다라는 의미는 연출도 제작도 또 스텝 전체들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우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거기에 다 집중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또한 촬영과 연출의 테크닉들의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식사라고 하면 식당이 컨택이 잘 안 됐다든지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실수를 벌이게 되기도 하고, 또 소독을 뭘 빼먹었다고 대부분 다 많이 빼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빼먹게 되면 사람이 전체의 이 퀄리티를 낮추게 되거든요. 그냥 가자 이렇게 낮추게 되거나 현실과 타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결과들을 보게 되냐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팀, 그리고 현실과 항상 견제를 해서 자기네들이 준비하는 모든 환경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연출자나 제작자,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고생스럽게 작품을 만드는데, 끝나고 난 다음 작품을 편집할 때는 굉장한 사람들에게 호응도 얻을 뿐더러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 제작, 영화 제작에 있어서 일종의 흐름의 원칙이에요. 흐름의 원칙. 사전 제작, 뭐 헌팅을 꼼꼼하게 하고, 또 현장 연출에 대한 주변 환경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팀의 경우는 현장에서 아주 수월하게 계획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면 쪽으로 잘 된다는 거죠. 또한 하다가 보면 현장에서는 여러 방면의 초이스와 선택을 해야 되죠. 또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돼요.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고 있을 때나 뭐 친구와 전화 통화했을 때의 일상을 비교해 보면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촬영 현장의 1시간은 전쟁의 1시간이라고 볼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수건수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지쳐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물론 밤도 맨날 새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일상에 대비해서 촬영 현장은 전쟁터라는 거죠. 그러한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명확하게 계획성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거예요. 사전 제작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팀은 촬영하는 당시 때는 고생을 덜하고, 또 촬영 현장에서 현실과 타협하거나 좀 더 편안하게 가면 후반 작업에서 고생을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적, 정신적으로 좀 챙겨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될 때의 이야기도 문제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준 부분들일 수도 있긴 한데 샷이 잡혀지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샷들이 구성이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현장 촬영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현장에서 특히 연출자나 스태프들이 또 배우가 고생하는 부분들은 콘티대로 가지 못하고 콘티 이외적으로 발생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나갔을 때는 만약에 사전 제작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현장 갔더니 현장이 그동안에 헌팅됐던 장소보다 변해져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마스트샷을 찍어요. 마스트샷. 다시 말해서 마스트샷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어요. 그냥 풀로. 그러면 배우들도 리허설 형태의 유형으로 진행이 되면서, 물론 리허설 같이 찍으면 안 되겠죠. 진짜 같이 찍어야죠. 콘티가 꼬였거나 현장이 뒤집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에 확 바뀌었을 때 대처 방안이라는 거죠. 눕기를 치는 거죠. 풀로 원컷을 찍으세요. 이런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쪽 1번 카메라 쪽 방향에서 또 한번 쫙 찍으세요. 2번 카메라 쪽에서 방면에서 한번 쫙 찍으세요. 2번은 이제 아까 그 마스터샷이죠. 3번 카메라 맞추죠. 다시 말해서 방송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것처럼 1, 2, 3번의 형태의 유형으로 다 찍고 마스터 편집을 다 찍고, 최악의 경우 현장에 편집이 뻔히 안 붙으면 2번만 원에 원컷으로 가면 돼요. 이런 방법은 이제 최악의 대처 방안이겠죠. 이 샷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편집했을 때 1, 2, 3번을 딱 싱크를 맞춰서 왔다 갔다의 교차 편집으로 편집을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가장 또 걸리는 부분들은 이제 마스터 쇼트를 찍는 이유 중에 포인트는 이미지 라인이 필까봐, 내지는 이미지 라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촬영 실무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사실은 이 그림을 보여주고 쭉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죽어라지마의 박사과정 때 제가 제작했던 작품, 그동안 계속 연출만 하다가 유일하게 기획 제작했던 작품 하나가 있는데, 이 작품의 과정, 그 다음에 작품의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촬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링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클로우샷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보긴 알겠지만, 클로우샷은 아주 작은 움직임도 포착해낸다는 포인트인 거죠. 클로우샷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가 강조가 있을 수 있어요. 강조. 내가 이 클로우샷을 설명해주는 이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콘티가 만약에 꼬였거나 현장에서 찍을 수 없는 환경이 발생이 됐을 땐 마스트샷을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클로우샷으로 대처를 몇 가지 하면은 편집방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마스샷을 잘라서 붙일 때 클로샷들이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대처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콘티 없이 현장에 나가서 풀 마스샷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다시 한번 찍을 때 클로샷으로 계속 찍어요. 그리고 편집하면은 수월하게 붙는다는 거죠. 근데 마스샷을 찍고 클로샷을 찍을 때 주의점이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클로샷은 자그마한 움직임 속에서 배우의 얼굴들 내지는 클로샷에서 비춰지는 피사체가 갖고 있는 강한 임팩트를 강조한다는 개념의 접근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마스의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캐치를 하고 그거를 클로샷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기응변에서 아마 시나리오를 계속 분석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라고 그것마저도 고민하지 않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씬은 죽는 씬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찾아도 없다면 이 씬은 전체 흐름에 있어서 존재 가치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되는 씬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나리오 각색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코멘트 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전체 숲을 보면서 각별 씬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5번까지 있는 씬들 중에 그 존재 가치에 대한 주제를 하나씩 다 써봐야. 근데 만약에 그 존재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1번과 3번이 바로 연결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 2번 씬은 죽는 씬이라는 거죠. 의미가 없는 씬이 돼버린다는 거죠. 군더더기라는 거죠. 그러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날릴 수 있는 문적 시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숲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쓰거나 콘티를 짜거나 현장에서 촬영할 때 이 세 가지의 포인트 중에는 숲을 못 봐요. 왜? 볼 수가 없죠. 현장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씬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숲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촬영 현장에 지금 찍고 있는 팀이 있어요. 3번 방 팀. 비가 와서 좀 정치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자, 물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코멘트도 하고 주고 싶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격려되고 싶지만 나가게 되면 참견이 되거나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거나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많이 자제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숙되어져 있는 연출 영상 제작자들이 아니라 누가 와서 이렇게 고쳐야 돼 이거 안 돼 잘못했어 라고 하면 마음과 주관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편집해보는데 그때 왜 이렇게 찍었지?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창작 행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존중해준다는 거죠. 시나리오 코멘트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안 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체 흐름, 방법, 내지는 그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포인트들에 대한 부분들만 계속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주제는 명확할 수 있으나 그거를 그릇에 담기에 아직도 많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워준 목적으로 갑니다. 여기서 클로샷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그림과 사실 보여주는 이 포인트는 클로샷이 주는 전체의 마스샷에 대한 보완 그리고 강조 그리고 그 씬에 대한 주제의 결정적 전달이라는 개념에서 클로샷을 설명해 드립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던 거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스샷을 찍어라. 현장에 나가면 변수에 의해서 콘티티로 못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대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콘티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금전편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면 군더더기의 액팅들이 많아요. 일어났다, 걸어갔다, 거기 서서 뒤로 따라본다.
다 설명해 주려고 한단 말이죠. 샷들을 보면 다 설명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다 설명한 샷들 별로 관객들은 좋아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작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가장 의지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작품들이 지금 현재 10개가 완성이 되고 있는 중인데 최소한 몇 개 정도, 한 3, 4개 정도는 영화제에 출품이 되어서 본선에 상영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서포트 해줄 예정이고, 또 어저께 또 이제 방송국에서 단편 영화제에 들어갈 작품들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가서 얘기했는데도 그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퀄리티가 돼줘야지 학생 작품을 선택해서 초이스를 하더라도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부합하려면 일정 부분 스토리텔링이나 샷이 지켜지는 이런 항목들은 기본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개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천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클로우샷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면 작은 움직임에도 클로우샷들은 철저하게 그 미세한 표정 연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자 여기서 이 하얀색 눈동자의 하얀색들이 지금 계속 찍혀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는 통상 아이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아이라이팅. 아이라이팅이 없이 찍혀지는 영상들이 대부분이기도 해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라이팅을 살려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눈에서는 아이라이팅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기 그릇 또 빛을 비치는 비닐 형태의 유형의 가죽에 보면 하얗게 아이라이팅을 대변해서 반사빛으로 보여주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카메라에 잡히면 살아있는 영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이라이팅을 계속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조명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 조명은 빛에 대한, 좋은 시스템에 의해서 그 빛의 명암에 대한 폴어풀을 만들어내기 위한, 빛의 명암을 만들어서 작품의 깊이를 만들어준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촬영 현장에 지금 하고 있는데, 폴어풀을 얼마만큼 잘 만드는지도 작품의 깊이나 퀄리티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아있는 영상과 플러스 알파 시켜서의 아이라이팅, 이 눈동자의 아이라이팅이 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빛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라이팅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의 아이라이팅의 빛에 대한 반사와 또 물체에서 반사되는 부분들의 흰 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두 개씩 세팅해 놓은 경우도 많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현장에서 못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이 부분만 살려줘도 생동감 있는 사물과 인물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아이라이팅을 아는 사람들은 영상의 미를 안다는 정도로 중요한 항목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인은 더더욱이 그렇고 아이라이팅의 연출에 대부분이 다 신경을 못 쓰죠. 왜? 현장에서는 배우니 그 이외에 여러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이라이팅을 신경 쓰면서 집어넣겠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라이팅마저도 꼬박꼬박 챙긴다면 여러분들 작품 굉장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라이팅을 만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고 아까 말했던 이 클로우샷에서 이 아이라이팅에 대한 것은 극대적인 거죠. 정말 엄청나게 살려줘요. 풀샷에서는 아이라이팅의 존재 가치가 약간 떨어지겠죠. 왜?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클로샷은 뭐 알겠지만 현실의 배우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표현되어지는 여우샷, 그 다음에 찡그리고 분노한 얼굴에 대한 표정, 그리고 숨기고 비밀 숨기는 장면에 대한 클로샷들이 이렇게 보여진다. 자, 이 클로샷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클로샷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피사체의 인물과 가까이에서 촬영되어지는 클로샷도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피사기 선도가 굉장히 넓죠. 그러다 보니까 그 XY 화면 축에서 Z축인 깊이가 얇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거리를 굉장히 뒤로 떨어뜨리는 거죠. 클로샷 찍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줌으로 당겨서 클로샷을 만들면 이 피사계 심도가 굉장히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얇아지면서 이 뒷부분에 대한 배경은 깊어지거나 포커스 아웃을 통해서 집중도가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작품이 살아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방금 보였죠? 아이라이팅을 만드는 방법은 창문이나 빛에 의해서 눈동자의 빛이 광명이죠. 이걸 아이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라이팅을 통해서 이 인물의 생동감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처리해야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제 빛에 대한 개념의 설명인 거죠. 야외 촬영할 당시 때야, 현장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다 조명을, 여러분들 지금 조명 치고 있겠죠? 조명을 치면 조명의 위치는 위에서부터 밑에 바라지는 45도의 각도를 중심으로 밑으로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빛들이 대부분 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이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려버리면은 빛이,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의도한 바라면, 또 뭐 호러 내지는 암울한 장면들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밑에서 위로 쳤다면 그건 정답인 건데, 찍다 보면은 위에서 빛을 못 칠 수가 있거든요. 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빛이 오는 방향이 밑에서부터 받아가지고 빛을 반사시켜서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치다 보면 얼굴에 그늘이 생겨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빛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연출 방법은 길게 늘어서 아이라이팅을 해서 하는 방법과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해서 멀리 떨어뜨려서 당겨서 클로샷을 찍으면 작품의 깊음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의해서 러브씬이나 멜로의 샷을 잡을 때는 일부러 감정의 강함을 긴박하게 넣어주고, 그런 분위기나 로맨틱 분위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클로샷을 찍거나 바스샷을 찍을 때, 우리는 토크샷이나 일반적인 샷은 이렇게 카메라 가까이 가서 찍긴 한데, 그런 샷들은 일부러 멀리 카메라를 써서 줌으로 망원렌즈를 당겨서 피사심도를 깊게 주고, 그리고 잠깐 흔들리면 찍어요. 뮤직비디오 잘 되면 그렇게 연출을 하더라고요. 그 기법이에요, 기법. 하나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시키기 위해. 제가 이거를 사용했던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냐면, 로맨틱에 사용되지는 않았고, 단편 영화 진짜 사나이의 영화에서 주인공이 사채업자에게 자살을 당할 정도 수준의 압박을 받을 때 심적인 표현들을 멀리서 살짝씩 흔들리면서 카메라 감독한테 줌으로 망원들이 땡겨가지고 클로샷을 찍으라 했었어요. 아마 그거를 클로샷을 이렇게 가까운 이미지샷으로 찍었다면은 그 느낌이 안 살았을 텐데, 멀리 쭉 멀리에서 망원으로 땡겨가지고 찍으니까 그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그때는 아이라이팅을 할 수가 없죠.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멀리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라이트가 살릴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빛이 굉장히 세야 돼요. 그 방법, 두 가지 방법에 여러분들은 좀 팔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켜드린 영상들은 살아있는 영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지금의 설명은 리더룸인 거죠. 배우가 걸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항상 넓은 화면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 너무 무색하긴 하겠지만 아주 평범한 샷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수를 안 벌려지는데 정신이 없고 이미지 라인에 대한 혼동이 발생이 될 때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방향이 같은데 나중에 찍어보니까 이런 방향. 배우의 움직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진 않아요. 대부분 다 이 방향에 배우가 걸은다면 이렇게 연출이 안 돼요. 반대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방향을 바뀌게 가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또 사용의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그냥 점프컷 개념으로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건 쓸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 프레임에서 액팅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자, 바라보는 방향에는 항상 1번 샷, 2번 샷이죠. 양쪽 바라보면 위를 바라본다, 위에 바라보는 샷. 자, 여기는 똑같은 방향의 자연스러운 방향이지만 이거는 위로 바라봤다면 시선의 위치가 위로 봤다면 그 다음에 있는 프리뷰 샷은 위로 바라보는 샷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이 방향과 이 방향에 대한 공간을 주지 않고 이 공간과 이런 공간을 뒤에다 뒀다면 불안한 공간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우리는 리더룸이라고 하죠. 이미지 공간. 요거 여러분 지키는 건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리버스 샷이라고 하죠. 액션과 리액션이라는 개념의 접근이다. 1번과 3번. 1번과 3번에 대한 개념. 이러한 샷들의 연출들은 자 보시죠. 두 장면이 배경을 이렇게 달리해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요 배경이라는 개념에서 두 인물을 걷다 보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뒤에 있는 이 배경들 때문에 이 이미지 라인을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더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배경의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튀어보는 느낌이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들을 하는 거죠. 배경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이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거죠. 여기에 비춰지는 부분은 기역자죠. 여기도 기역자. 여기는 민자인데 여기는 여기입니다. 배경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안 맞으니까 튀어볼 수도 있다라는 느낌. 또 배경에 대한 개념의 뒷배경, 백그라운드를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기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차량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역시 그 장면들도 이렇게 같은 방향에서 도착하는 이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항상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찍혀버리면 이렇게 찍힐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쪽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 이쪽을 세팅하면 이미지 라인이 튄다는 개념에 이미지 라인이 형성하는 거죠. 또한 여기 이제 대사관에 대한 전경을 찍었어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바람 부는 방향에 의해서 깃발이 클로시하다 들어갔다면 그것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맞춰줘야 된다. 훌라후프의 비유의 개념의 설명이죠.
관객들은 인식을 못하는데 정가운데에서 플라이 포인트. 그 다음에 이 나사에 대한 샷들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두 사람의 키가 이렇게 달라요. 달아가다가 보면 촬영할 때는 어떤 현상이냐 이렇게 치게 되겠죠. 여기다 보면 애매할 때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는 이제 니즈를 맞출 방법도 있겠죠. 대부분 다 이 키를 안 맞는 배우들의 샷을 액션과 리액션 샷, 리버스 샷들 있죠. 이걸 찍을 때는 니즈를 놓고 찍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니즈를 놓고 여기에다가 단을 하나 이어놓고 찍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헤드라인이나 이 부분들을 똑같게 해서는 안 돼요. 살짝 작게 잡아주면 해야 돼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까 헤드룸 얘기했죠? 헤드룸. 헤드룸은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한 환경에서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많이 주었을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편집하기가 애매하게 발생이 돼요. 나중에 여기에 튀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편집할 때 계속 이렇게 찍혀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쪽 갔다가 그 다음 컷 찍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있어. 헤드리가 짧으면 부담스럽죠. 어깨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파인드에다가 현장의 모니터에다가 플라스틱 카메라에서 요즘 카메라들에 대한 디파인드는 찍으면 이 3등분하는 4등분하는 이런 리더 라인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세팅을 촬영한 당시 때 그때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찍으면 나쁘지 않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 중에 3등분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3등분, 좌로 3등분, 상하 3등분.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렇게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 그렇죠? 이런 개념에 의해서 사진 그려놓으면 이런 부분들 실수는 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인물을 촬영했는데 뒷 배경들이 눈에 거슬리는 물체들이 발생이 됐을 때 오는 혼란이라는 거죠. 혼란. 자, 보세요. 찍었는데 이 배경에 있는 액자와 이 얼굴이 어떻게 일치가 돼버리면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현장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현장에서 이상하게 카메라맨이나 연출이나 스태프들이 얼굴만 보여지지 뒷배경을 안 봐. 인지를 못하는 거죠. 찍고 난 다음에 편집할 당시에 보여져. 이거 왜 시켰지? 이상한데? 이거를 누가 옆에서 체크해서 보여와주게 해줄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은 또 꽃이 붙어있으니 어떤 얘기겠어요? 자, 이렇게 모니터가 이것도 내가 사실은 여기 아주 좋게 나왔죠? 자, 이만큼은 뭐냐면 배우와 모니터의 역할을 키워줬다는 뜻이에요. 배경을 통해서. 배경을. 근데 만약에 이 모니터가 전혀 관계가 없고 의지가 없는데 이렇게 찍혔다. 그냥 의도한 바인 거죠. 이쁘게 찍히게 하는 의도한 바. 이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세 명이 나오는 샷들에 대한 개념의 설명이에요. 이렇게 여백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은 이 세 배우에 대한 거는 비중이 똑같다는 형태의 이야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의 비중을 좀 더 크게 잡아주고 뒤에 있는 사람들의 크기를 적게 잡아준다면 아마 이쪽에 이 포인트로 모든 게 쏠릴 겁니다. 쏠릴 거죠. 이게 이제 벡터라는 개념의 전문 용어죠.
샷에서 어디에다가 힘을 포인트를 주느냐의 선택이었죠.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앞으로 좀 당겨서 전체 브라킹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선에 대한 개념도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몰입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재축이라는 의미는 알죠? 재축.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들 통해서 지금은 이 세 사람을 재축이 같은 맥락으로 시켜졌지만 여기는 재축에서 이 주인공인 사람을 앞으로 좀 당겨주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통한 사람들은 뒤로 좀 밀었죠. 재축이 형성된 거죠. 이 사람은 가까이 있고 이 사람은 멀리 있다. 재축으로 형성시켜서 이 사람을 강조시키면서 자연스러움을 연출시켜줘요. 이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 부분은 이제 액팅과 리액팅에 대한 개념인 거죠. 남자가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모습 보는 걸 발견했어요. 자, 어떤 개념의 접근도냐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씬, 또, 지나가는 씬들 많이 찍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무의미하게 화면에 프레임이 돼가지고, 프레임 아웃에서 끝나는 그런 개념의 접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개수 있으면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입장을 했어. 쭉 걸어가다가 뭔가 발견했거나 뭔가 액팅에 대한 시선을 통해서 이 씬에 대한 존재 가치를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리버샷으로 딱 연결시켜주면 이 샷과 이 샷은 살아있는 샷이 되고 연결된 샷이 바로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연출이나 여러분들의 화면들을 보면 이런 액팅과 리액팅에 대한 연출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샷들이 존재하고 있어. 찍다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액팅과 리액팅으로 씬과 컷을 연결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그 씬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씬으로 부각돼 버리거든. 그걸 우리는 액팅과 리액션 씬은 리버샷이라고 합니다. 걸어가다가 A라는 인물이 좌측을 바라봤다. 컷! 그리고 그 방향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지금처럼 그가 바라보는 방향에 또 하나의 물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바라봤다? 액팅. 이렇게 접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과 리액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해라. 이런 개념의 접근인 거죠. 샷들을 그렇게 구성을 해줘야 군더더기 없는 쓸모없는 샷이 아닌 살아있는 샷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의 앵글에 대한 각도의 개념의 설명인 거죠. 자, 매칭샷이라고 하죠. 이거는 매칭샷. 매칭샷.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에 대한, 그죠? 자, 매칭샷에 의해서 구성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에 대한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카메라 앵글의 사이즈를 갖게 한다. 각도. 어느 거는 이렇게 찍었는데 어느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삐뚤어서 여기서 찍었다. 이런 부분들은 불편한 사실들이 되는 거죠.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뭐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앵글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샷은 거리가 지켜지는 거리도 같게 된다. 거리. 그리고 렌즈의 각도. 렌즈 각도. 자, 렌즈의 각도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 그 다음에 찍히는 앵글. 이 세 가지 조건이 매칭샷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한 조리개 수치, 피사계 심도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A라는 데를 찍을 때는 조리개 수치를 F 4.0을 놨는데 여기는 4.5를 놨다. 뭐가 틀려지겠어요? 밝게 틀려지겠죠. 그 다음에 피사계 심도 역시 마찬가지죠. 카메라를 마운드 쓰거나 여기는 관광용 샀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처음 찍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설명해 줍니다. 자, 지금은 이제 A, B, C 세 명의 인물이 들어갔을 때 지켜지는 구도예요. 자, 대체적으로 1번 카메라의 매칭 숏은 B와 C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2번 카메라는 B와 A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밑에처럼 반대로 1번 카메라의 경우는 BC, 여기 BC를 잡고 2번 카메라는 A만 잡는 거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BC, AB 이렇게 잡혀주면 보는 사람도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럽고 또 편집할 때도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3명의 배우가 등장할 당시 때는 AB를 잡는다면 AB를 잡았고 BC를 잡는데 이렇게 구성하도 나쁘진 않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질문 BC를 하나 묶고 A를 하나 1인으로 묶는 것이 이 3명의 촬영 당시 때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유해요. 카메라의 방향에서의 주관적 측면샷과 뭐 객관적인 4분의 3의 측면샷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보면 자 1번 요 위치에 있는 거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요 위치 피사체가 정면으로 가는 방면 이 방면으로 촬영된다면 이건 무슨 샷이죠? 주관적 샷이 되겠죠. 왜? 카메라가 정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는 이 부분도 주관적인 시점에서 카메라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강한 임팩트와 일상적이지 않는 강조의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샷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찍혀지는 샷은 이렇게 객관적 시장인 4분의 3 측면에서 찍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찍고 있을 거란 봐봐요. 객관적 샷. 그리고 극단적 객관샷에 옆에서 찍히는 장면. 이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객관적 샷이라고 하고 요 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달려오고 있는 정면으로 달려보고 있는 이 샷을 주관적 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버숄드와 오버숄드 했을 때 중간에 요 점선이는 이미지 라인의 선인 거죠. 우리가 이 선이 넘어가면 화면이 튄다는 개념이 접근입니다. 또한 배우의 화면에 있어서 구성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앵글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작게 느끼는데 이건 좀 더 크게 벌려줍니다. 그래야 배우의 구성이 크게 구성이 되고 또 이 배우와 이 배우의 이 거리 관계 또 크게 해야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미듬 숏과 롱 숏에 대한 접근의 방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dim샷. 이걸 다시 말하면은 뭐 허리 웨스트 숏이라고도 하겠죠.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앉아 있다. 지금 일본에 있는 카메사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촬영할 당시 때 콘티 옆에다가 이런 방식의 카메라 1번과 2번의 위치와 피사체의 이런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 놓으면 번호를 붙이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스케줄인 컷마다 번호를 붙여 놓으면 현장에서 아까 말한 것 같은 마스터샷들에 의존하지 않고 원하는 샷들의 구성으로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그려놓고 콘티 그림만 그려놓으면 현장에 가면 혼란스러워요. 저도 현장에 갔을 때는 이렇게 피사체를 적고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는 3번 카메라, 거기 아까 말했던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를 측정해서 여기에도 그렇게 그려줘요. 1번 카메라를 여기다 적으면 가깝게 더 찍으려면 여기다가 2번 카메라 그려주고 또 5번 카메라를 멀면 여기다 5번 카메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현장에 나가면 요 헤드라인 요거만 보고도 카메라 위치의 셋업들이 금방금방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걸 그려놔요. 잘 안 그려요. 근데 나는 그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내 콘티만 그려놓지 딴 콘티 그려놓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샷은 정면을 바라보는 샷이 됐죠. 2번 샷은 완전 측면이 바라는 롱샷이 됐고 자, 카메라의 정면을 바라보고 앉아있다. 자, 배우가 앉고 있는 이러는 부분에서 중앙 부분들을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설정해주죠. 중앙 라인. 근데 중앙 라인을 설정하더라도 중앙 라인이 있을 때 바라보는 방향에서의 위치 피사체가 반으로 나눴을 때 바라보는 방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뒷부분은 뒤로 이렇게 중앙을 중심으로 밀려나야 된다는 거죠. 배우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움직이고 이동을. 2번 카메라, 1번 카메라 마찬가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액팅에 관련된 부분들의 와일드 숏으로 이 움직임에 대한 개념이 있죠. 요거. 인물 하나가 전화기를 들은 장면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찍고 있을 때 클로샷을 염두에 두고 액팅에 대한 이 D라는 공간 있죠? 이 D. 요 액팅에 대한 이 공간들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야 된다.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요만큼 D만큼 움직여야 된다. 이거를 가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 배경이 있고 화면에 사전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지대로 관객들이 갖고 있는 머리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만큼 움직이면 이만큼 실수로 클로샷 들어가도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1번 샷과 2번 샷의 리버 샷을 보면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바퀴가 굴러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근데 카메라는 1번 카메라, 2번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죠. 두 개 찍히면 두 개는 이어서 붙일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동차의 바퀴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된다. 가상선에 대한 침범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너무 잘하고 한 번 더 인지해주기 위해서 한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화면을 보면 이게 과상선이죠. 이 위치가 이게 과상선이 있어요. 1번 카메라의 경우가 1번과 2번 칸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쭉 돌아다니면 가상선이 넘게 되죠. 그죠? 1번 카메라의 스타트와 마지막 스타트가 연결이 되었다면 가상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설명해줬기 때문에 가상선은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또한 3번 카메라의 경우가 가상선을 침범하게 되거나 2번 카메라가 가상선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1번 카메라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가 있죠. 숏 어웨이 숏을 촬영하는 거죠.
이걸 넘겨서 찍히고 싶을 때 다른 컷에 대한 개념을 찍고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상 침범하는 개념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가상선을 침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카메라 한 대가 연속적으로 샷을 위해서 넘어가면 가상선은 문제가 없고, 또 1번과 2번의 가상선 샷 중에서 3번의 샷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또한 1번과 2번 사이에 리버샷, 어웨이샷, 컷 어웨이, 다른 샷들의 클로샷을 통해서 인서트 촬영을 통해서 가상성을 증명합니다.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 무빙을 있는 카메라나 그 다음에 원형으로 달리를 했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물이 걸어갔을 때는 항상 마무리는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중간에 끊겨서 컷이 넘어가면 뭔가 허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인물에서 프레임 아웃을 시켜버리는 것이 가장 마무리 단계를 적어준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가 움직일 때 촬영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동작이 멈춰지고 마무리 졌을 때 컷이 넘어가야 돼요. 막 움직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화 볼트를 막 누르고 있다가 누르는 고중에서 컷이 탁 넘어가면 뭔가 행위를 마치지 않고 화장실에서 그냥 나온 거는 느낌이 받는 거죠. 문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펜 냈을 때 문을 닫히고 딱 했을 때 펜도 정리가 돼야 돼요. 펜 내면 펜이 끝. 달리기 끝. 중간에 이 컷을 잘라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샷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면 촬영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의 보조나 스텝들이 출연자를 가리지 말아야 돼. 카메라를 바라보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카메라의 이 피사체의 이 시선이 특히 또 초연 배우들의 경우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시선에 대한 개념이 접근되어 있어서 촬영 보조나 다른 스텝들이 출연자를 가리지 말고 카메라가 위치한 뒤에서 쳐다보고 뒤에서 촬영한다.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뒷부분에서 처리를 하죠. 하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피사체에서의 배우들이 이 배우 스태프들에 대한 딜을 보고 있으면 연출하기가 부담스럽고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펜 촬영. 펜은 먼저 한 것에 대한 부분들과 끝부분의 프레임의 위치를 정확히 포커싱이나 액팅이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고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씀 것처럼 자, 펜이 시작됐죠. 발이 움직이지 않고 허리만 돌리고 프레임을 시작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동작이나 허리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배경으로 미리 사전에 해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앵글과 초점 거리에 대한 개념인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적어놨습니다. 피사계 심도에 대한 개념의 설명을 좀 해봅시다. 피사계 기도의 심도. 감각렌즈가 가동이 되었을 때는 피사계 심도는 굉장히 넓어지죠. 광각렌즈에 대한 피사적인 넓이는 굉장히 넓어져요. 피사계 심도. 배우가 피사계 심도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피사계 심도는 카메라가 포커스 인이 되는 범위를 우리는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각렌즈를 사용하면 피사계 심도는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배우의 액팅이나 움직임이 자유자재롭게 움직여도 괜찮다. 그런데 C처럼 망원렌즈처럼 굉장히 멀리서 촬영이 되었을 때는 피사계 심도는 굉장히 작아지죠. 그래서 배우의 액팅이나 움직임이 조금만 움직여도 포커스가 아웃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피사계 심도에 대한 개념은, 자, 보시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마운렌즈를 촬영하거나 조리개 수치가 이렇게 굉장히 되면 짧아지죠. 이렇게 피사계 심대가 거리가. 근데 이렇게 중간 그냥 굉장히 넓어지죠. 이런 개념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피사계 심도에 대한 실무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촬영 현장에 나가면 어떠한 방식과 어떻게 촬영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들을 어떻게 찍을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제 실무 중심,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했고,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설명해 줬던 것처럼 죽어라지 마라는 단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찍었는지, 어떻게 화면을 연출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샘플링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나면 아마 적절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게 편하지 않겠냐? 그치, 경준아? 앞에서 촬영했던 거는 이제 터널 안에서 나오면서 촬영을 했죠. 그 이유는 이제 죽어라, 죽지 마라, 합성어거든요. 죽어라, 죽어라, 합성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또 친구고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래 죽지 마. 이걸 합성어예요. 그거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고립되어지는, 남을 도와주다 보면 나 자신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 그렇지만 친구로서에 대한 우정, 뭐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터널이라는 고민을 하게 넣은 거죠. 자, 여기는 이렇게 깊이를 줬어요. OS를 통해서. OS를 내가 통해서. 오죽하면 이러겠냐. 이 재봉트리의 OS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이 3분의 2 등분을 나눠서 이 안쪽에는 포커스 인 시켰고, 포커스 아웃 시켰단 말이죠. 포커스를 통해서 이쪽 부분은 OS를 일부러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축이 형성이 돼서 깊이가 형성이 돼서 굉장히 꽉 차 있는 그런 앵글의 샷을 연출할 수 있었죠. 방금 더 설명했던 것처럼 배우가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바라보는 방향 쪽에다가 세팅을 이렇게 니더룸을 만들어 놓는 것은 기본이다. 이거 여러분들 촬영할 때 지켜주길 바래요. 나 좀 한 번만 살려줘라. 날 밝을 때까지 돈 못 벌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단 말이야. 급하니까 잠깐 돌려 쓴 거지. 누가 그걸... 거기 아주 좀 부셔버려! 아니, 여기 시끄러워서 그래. 영철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너 나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 잘 알잖아. 수긍이 좀 안 돼서 그래. 수긍 되면 네 돈부터 갚아. 배우의 움직임이 그래.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 니드룸은 살아있죠. 요 프레임으로 독립된 프레임으로 만든 거죠. 독립된 프레임. 그래. 구했냐? 살고 싶어. 이 새끼야, 살고 싶으면 119로 전화해야지. 왜 나한테 장난 전화질이야? 나부터 좀 살려줘라. 자, 지금에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들은 클로샷에 대한 강조예요. 죽어라지마의 주제와 같은 킹테리어인 거죠.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느낌이죠?
죽었는데 왜 나한테 전화했냐. 방금 전화하던 이 친구와 이 두 친구가 주연으로 나와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강조해 준 거죠.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클로샷 2개를 갖다가 더블로 딱딱딱 잡아준 거예요. 누구예요? 여보세요? 아, 연우가 나 클로샷 강조. 야, 이 미친 새끼야! 팬도 몰라, 이 강조. 새끼야! 나도 죽겠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래요? 강조했던. 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나도 나갔다 올게. 어디 가려고요? 조금 있으면 그놈들 몰려올 텐데 나도 같이 가요. 몸도 무거운데 어딜 가! 에이, 금방 올게. 전화통 앞에 붙어 있어. 여보! 이 새끼 죽을라 환장했어! 이런 왼수 같은 새끼. 이번에도 제가 지시했죠. 밑에 바닥에 물을 좀 깔자고. 물에 바닥에 물을 까니까 깊이가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물을 깔고 하면 좋아요. 물론 까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찍고 나면 아 너무너무 화면이 풍성하구나 라는 거를 몸소 느낄 겁니다. 야, 경수야!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뭘 처먹은 거야, 이 새끼야! 이씨. 에이씨. 여보세요? 여기 사람이 죽어가거든요? 입에서 막 거품이 막 나오고요. 아무튼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요? 지금 이런 샷들을 보면 알겠지만 계속 이렇게 샷들을 오버숄드 OS를 많이 써서 이 화면에 대한 깊이나 심적인 황성이나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거가 이 작품의 그 강점이다. 본 작품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각종 영화제도 많이 나가게 되고 어떤 영화인데 찍혀지는 화면이나 이런 것들 연출할 때 굉장히 많이 신경으로 힘들을 쓰면서 썼어요. 여기가 황학도 어딘데? 야, 이 새끼 여기 주소가 뭐야? 이씨. 조금만 일어나. 그러길래 왜 무서운 짓을 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야? 닥치고 있어, 살려줄 테니까. 자, 이것은 아까 그 계단 내려올 당길 때도 계단 밖에서 안을 찍었죠. 바깥에 있는 창문에서 안 찍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물 다 깔았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깔아줬어요. 깔으라고 했고. 이게 이제 빛이 살아있죠. 아, 이렇게. 사실은 통상적으로 빛이 바닥에 물이 없어요. 네. 자, 이거는 장면 전환의 옛날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왜 얘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화 벨소리와 봉투 떨어지는 봉투를 연결 과거에 40년 동안 내가 여기저기 다 긁어 모았을 800만 원 조금 넘더라. 내 새끼 데리고 토끼내 마누라한테 나 죽으면 네가 나 화장해줘. 내 천재 800만 원. 좀 아까 떨어뜨렸던 김치 국물도 나 부자 그때 되게. 줬던 것을 빨리 찍으면 연상시키기 연욱이 위해서 부자 되겠네. 국물과 국물로 연결시켰죠. 이거는 영화적 기법이에요. 아직도 아니고 뭐해요? 여보, 돈은 됐어요? 시간 다 돼간단 말이에요. 자, 고민합니다. 얘가 죽어야지 그 보험금을 쳐서 자기가 부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다. 택시가 먼저 그래서 들어왔어.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아니, 못 잡았죠. 안 불렀어도 잡았죠. 못 들었을 거야. 그렇지. 그렇지. 경빈아, 너도 봤지? 살고 싶어. 알았어. 나머지는 구했어. 딱 800만 더 채우면 돼. 언니, 기억 안 나? 왜
재작년 언니네 집 불났을 때 내가 우리 집에서 한 달이나 재워줬잖아. 그래, 기억나지?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줘. 응? 이 사람도 어디 가서 소식도 없고 나 정말 속 다 미치겠어. 언니, 어? 이거는 이제 상황을 설명하기 그러지 위한 마, 언니. 언니. 이거 우리가 너무 일찍 왔네. 그치? 아이 새벽이라 차가 안 막히더라고. 우리가 이 어려서부터 지각하는 걸 존나게 싫어했거든. 우리 학교를 안 가면 안 갔지. 지각은 안 해. 아직 30분이나 더 남았잖아요. 아이 그래. 우리도 이 약속 하나만큼은 칼같이 지키는 인간들이야. 근데 아저씨는 돈 가지러 가셨나? 에이. 설마 예쁜 언니 두고 어디 발락기야 했겠어? 아이고. 이야 이거 여기 차장님까지 계시네. 여기가 대굴박인가? 그러지 마세요. 이 새끼들은 이렇게 까꾸로 뒤집혀 있는 거야. 그래? 그럼 여기가 대굴박이겠네? 이 드라마투리기를 살리기 위해서 강박강령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압박에 대한 배경. 아저씨 태워드릴까요? 환자 같은데.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이거는 제가 목소리만 출연한 작품입니다. 경준아, 너 목소리만 진짜 죽고 출연한다. 싶었던 거지? 너 죽어도 나 잘못한 거 없는 거지? 너 정말 죽고 싶어서 이런 거잖아. 경준아, 그러니까 제발 좀 죽어라. 자, 화면 전환의 경우입니다. 같은 업무 장면과 업무 장면으로 화면 전환을 했어요. 오버셜드 OS를 통해서 개새끼야. 이 작품의 특징은 근데 이 하이라이트 장면이었죠. 나 죽어. 강박한 장면을 빼고는 다 OS를 많이 썼어요. 다 OS. 죽어. 앞에 그 걸친 장면들 많이 썼다는 경준아, 거죠. 화면의 깊이를 그러지 강조해서 말고. 재축 형성을 강조하기 네가 좀 위해서 만든 죽어라. 샷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존나게 뛰어서 병원까지 갈 테니까 응급실 도착하기 전에 제발 그 안에 죽어라. 그 안에 죽어서 나 좀 살려주라. 사실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채업자의 돈을 갚는 과정들을 그린 작품이죠. 그거를 디테일하게 주제와 맞춰서 스토리텔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한 거죠. 스토리텔링에 거창한 스토리텔링. 경준아, 죽었냐? 죽었냐고. 나 열심히 뛰었어. 너 살리려고 열심히 뛰었어. 너도 알지? 자, 클로샷으로 이 작품의 강점은 중요한 포인트일 때마다 클로샷을 다 잡아줬다는 얘기예요. 클로샷. 아까 말했던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클로샷을 통해서 작품의 그 씬에 강조되어지는 주제를 살려줬어요. 클로샷. 클로샷. 아이 씨발, 그냥 겁만 주려고 그런 건데. 아이 씨발, 이거 생각보다 재수 못 붙었네. 아이
아이씨,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소중한 목숨 하나 살리셨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존나게 소중한 목숨 하나 살리셨습니다. 저건? 박연욱 씨. 부인이 죽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과 죽지 말아야 되는 이것을 교차. 죽이지 마세요. 주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죠. 담배 연기에 대한 감정. 돈을 주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안 받아. 옆에서 왜 전화를 안 받아? 저 앰뷸런스도 일부러 만들어서 설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작품을 하나 샘플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 포인트는 자 그거예요. 자, 뭐 어떤 개념의 접근이라고는 생각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클로샷을 통해서 씬별로나 컷별로 강조의 주제를 명확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목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여기 목표는 하나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라는 죽음과 삶에 대한 개념만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하나만 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집중이 굉장히 높은 중에 하나예요. 13분 정도 되는데도 금방 지나가죠. 왜? 궁금하고 뭐 항상 그러니까 이제 임팩트나 그 다음에 서스펜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의 접근도였단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두차 강의를 좀 했습니다. 실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과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촬영에 사고 없이 잘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